나 정말 돈도 보물도 없어 위험한 수법은 쓰지 마. 짧은 돈을 위해 인생을 망치는 건 어리석은 일이야. 난 괜찮다고 했어. 난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라고 대답했는데 어쩐지 그 순진한 반응이 날 기분이 다운됐어. 벌써 8시가 되어서야 멍하니 앉아있던 벤치에서 일어섰다. 여름 하늘은 저녁 내내 밝았는데 요즘은 부부들이 자녀 수를 제한하는 경향이 많아지고 있는데 이는 노년층이 더 많다는 것을 반영한다. 공원에 있는 아이들보다 그 노인들이 집으로 가고 있었을 텐데 이제 나도 저녁을 먹으러 슈퍼마켓으로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키가 5분 7도 안 됐는데도 나보다 키가 컸는데 엄청 마른 노란색 정착물이 낯익어 보이는데 공원에 있었던 것 같은데 아닌가 봐. 그 사람 다리가 닭다리와 비슷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무슨 일이야. 사실 그래 난 돈이 없어요. 이런 애들이 가끔 나타나요. 버스 터미널에서 2번이나 마주쳤어요. 집에 가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마지못해 요청한 1달러만 빌려주시면 안 될까요? 내 주머니에서 5달러짜리 지폐를 꺼내 건네주더니 그 사람이 달려가더니 다른 곳에서 다른 사람에게 돈을 구걸하기 시작하는 걸 봤는데 그건 똑같은 옛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내가 기차 박람회에 필요하다고 했더니 고개를 저었다. 살짝 배고프다고 고개를 끄덕이는 가출아들. 여름방학이잖아. 뭐 저녁이라도 먹고 싶다고 돈만 달라고 하는 것보다 배를 채우는 아이디어가 좋아서 우리는 식당으로 갔다. 나는 슈퍼마켓에서 함께 가격이 낮은 선반에서 식사를 고르게 했고 그는 주저없이 쇠고기 구이 세트를 선택했습니다. 확실히 젊은이들의 선택이었습니다. 나는 그것을 슈퍼마켓 바구니에 넣고 매장을 빠르게 한 바퀴 돌며 몇 가지 품목을 더 추가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꽤 어두워서 갈 곳이 있었지. 내가 그 사람에게 도시락을 권했는데 그 사람이 안 먹고 그냥 내려다보더군. 진짜 집에서 가출한 거고 지금은 우리 집에서 먹어도 돼. 괜찮아. 그 사람 목소리가 진짜로 들렸어. 정말 놀랐어요.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나요? 근처에 살아. 아니 방금 버스에서 내렸어요. 공원의 여름밤은 춥지 않을지 모르지만 올리버를 물린 버기병이군요. 벌써 밖에서 자고 있군요. 3일이 지났어요. 저는 옆에 있어요. 그리고 내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당신을 들여보내주는 것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저는 돈이나 보물이 전혀 없습니다. 위험한 물건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누군가가 78달러를 훔쳐서 적발될 때마다 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렇게 사소한 일에 목숨을 빼앗긴 피해자. 소액 돈 때문에 인생 망치는 건 어리석은 짓이야. 괜찮아. 난 그런 나쁜 사람은 아니야. 아까 공원에서 고양이 쓰다듬는 걸 보고 좋은 사람인 줄 알았어. 순진한 반응 때문에 머리 피어싱이나 문신을 염색하고 갱단처럼 보였다면 다소 위축된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마도 밥을 주고 달려갔을 텐데 스트리트와이즈가 너무 없어 보였기 때문에 적어도 먹이를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마도 달렸을 것입니다. 지갑이나 휴대폰도 가져오지 않고 나가서 금방 돌아올 것 같았어요. 내 아파트는 더웠어요. 방금 에어컨을 켰으니 잠깐만요. 아니 실제로 먼저 샤워를 하세요. 당신은 목욕도 안 했고 그 사람이 샌들을 벗었을 때 발을 온몸은 다 씻어야지 하고 소녀는 순종적으로 따라왔다. 나는 입었던 여름 잠옷을 그에게 건네주며 방 청소를 조금 했다. 먹자. 우리는 내 방의 작은 테이블에 마주 앉았다. 가게가 있는 원룸 아파트에서 우리 사이에 식사를 샀어요. 방금 사온 프라이드 치킨과 사이드로 남은 음식을 준비했어요. 제가 구운 쇠고기 좀 드시겠어요? 어서 드세요. 원하시지 않나요? 거기에 더 많은 게 있어요. 괜찮다면 나한테 오라고 했어. 튀긴 야채와 구운 햄도 달라고 했어. 너 혼자 살고 있니? 그래. 그래서 아마 너 같은 낯선 사람을 여기로 데려올 수 있을 거야? 여기 나이면 나도 문제가 생길 텐데 그 사람은 진심으로 확신한 것 같더니 거의 먹기 시작했다. 그 사람이 만족스러워하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의 왕성한 식욕을 보고 그 사람을 위해 더 많은 음식을 사주지 않은 것이 후회된다. 나는 마침내 그의 배경에 대해 묻기 시작했다. 적어도 이름은 조시 테일러라고 말해줘. 조시 좋은 이름이구나. 고등학생. 그래. 뭐 무슨 말이야. 학교 왕따 좀 그만하고 싶어 하니 그냥 공부할 게 별로 없어서 당황한 듯이 웃으며 말했다. 학교에서 하루의 대부분을 공부하고 공부하기 싫다면 학교에 질리는 게 당연할 것 같아요. 공부를 그만두고 편의점에서 야간 근무를 시작하고 싶은데 더 들어보면 돈이 꽤 많이 나올 것 같았어요.
자시의 어머니는 교육에 매우 열심이어서 교사들과 더 많은 공부를 하라고 고집하셨는데 그것은 아마도 여름 방학이기 때문이겠지요. 그녀는 가끔 그것이 가장 좋은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일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다면 공부를 다 무슨 소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렇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나에게는 남을 능가하고 싶거나 승진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고 눈앞에 있는 일이 옳아 보일 수도 있지만 생각해보면 학교는 공부만 하는 곳이 아니라 소중한 곳이다. 동년배들을 만나고 인맥을 쌓을 수 있는 곳, 사회에 나갈 때까지 기다리세요. 계층이 중요해요. 그만두면 동료가 있어도 그만이죠. 학교는 졸업으로 끝나지만 일은 퇴직으로 끝납니다. 함께 지내던 사람들과 연락을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학교를 그만둔 후 친하게 지내려면 나이가 되었을 때 현재 친구들을 만나고 싶을 것 같아요.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일은 자주 일어나지 않습니다. 선생님, 저는 58세입니다. 정년까지 2년 남았지. 응, 아냐, 난 지금 무직이야. 공장에 있었는데 조기 퇴직하라고 했다는 말이 좋은 것 같지만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서 쫓겨났으면 좋겠다는 좋은 표현일 뿐이야. 아마 제가 대졸이었다면 젊은 직원들만 남기고 싶었을 겁니다. 애초에 그렇게 작은 공장에서 일하지는 않았을 텐데 공장에 명확한 고용 정책이 있었으니 상황이 달랐을 수도 있습니다. 고졸이거나 사무실에 있는 대학 졸업생들은 대부분 우리 나이 많은 사람들이었는데 잘린 사람은 대학이 정말 그렇게 훌륭해요. 어쩌면 제가 이렇게 말했고 테일러 스밀은 행복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훌륭한 학생은 아니었지만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나는 대학에 가고 싶지 않았고 그럴 여유가 없었습니다. 지금도 부모님을 돕기 위해 일찍 일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내가 대학에 갔더라면 어땠을지 궁금합니다. 결국에는 모두가 일을 해야 하고 친구들이 즐길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일하던 시절의 대학 생활은 꽤 힘들었다. 기회가 생기면 일단 돈을 벌기 시작하면 포기하고 다시 공부하기가 어렵다. 나는 옛날에 시골 출신이라 고졸도 할 수 있었다. 도시에서 일자리를 구하면 시골보다 급여도 좋고 기숙사도 있어서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었어요.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고 아버지가 운영하던 소매점이 우리에게 빚을 안겨주었기 때문에 사회에 들어왔습니다. 갚아라. 돈을 낭비하지 않고 매달 부모님에게 일정 금액을 돌려보냈다. 내가 보낸 돈이 실제로 투자에 사용되었다는 것을 몇 년 뒤에야 알게 되었다. 나에게 막대한 부를 벌고 주식 투자를 하자는 생각이 들었다. 도박이다. 특히 초심자라면 빚은 줄어들지 않고 지쳐버렸다. 아버지에게 내 인생은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소리쳤고 좌절의 눈물을 흘렸다. 어머니는 옆에서 울고 사과했다. 아버지는 그냥 투덜대고 욕했다. 그러다가 아버지는 침대에 누우시면서도 쓰러지셨고 어머니는 빚을 갚기 위해 일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그런 남자와 결혼하지 않았더라면 어머니는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을 텐데 저는 늘 지평등과 고용이라는 개념을 생각했어요. 우리 어머니가 그런 시대에 살았고 일했다면 널리 인정받는 여성들은 남성만큼 벌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버지처럼 결혼 계약에 묶여 아버지가 아플 때 그를 돌보고 요리하고 먹여주는 내가 여자라면 아버지 같은 남자와는 결혼하지 않을 것이고 결혼한다는 것이 누군가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것이라면 아예 결혼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솔직히 느꼈다. 깊은 안도감. 당신이 이 가족에 태어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한 적이 있습니까? 꽤 좋은 질문입니다. 나는 맥주를 한 모금 마시고 냉장고에서 마지막 탄산음료 캔을 열심히 듣고 있던 테일러에게 건네주었습니다. 나는 항상 내가 왜 태어났는지 궁금했습니다. 이 집안의 테일러 일가는 할아버지 때부터 회사를 운영해왔고 지금은 어머니가 경영을 맡고 있지만 일정 수준의 교육과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결국 테일러에게 물려줄 계획이라 그를 보내기가 절실한 것 같다. 이래서 좋은 학교에 갈 수 있어서 감사하고 아무것도 바랄 게 없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감사하지만 그렇다고 사업을 물려받는 것만이 나에게 유일한 길은 아니지. 제약회사에는 관심도 없고 공부가 싫은데 아직 하고 싶지 않은 일이 있는 건지 너도 돈이 있으면서 너도 싫었던 게 이것뿐이라고 부모님도 말하기엔 너무 과하지 않냐. 내 아버지가 갚기 위해 잘 사용하지 않는 건 맞지만 완전히 다른 상황이지 않나. 나는 부모님의 실패로 부담을 느꼈지만
테일러는 성공의 유산을 계속 이어가길 바란다. 농부가 탐욕스러워서 거위를 죽이는 황금알을 알잖아. 한 번에 모든 금을 얻기 위해 황금알을 낳습니다. 그러나 농부는 거위를 죽인 후 안에 황금알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고 부의 원천을 모두 잃게 된다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정말 이해가 안 돼요. 하하, 요즘 젊은이들은 그런 옛날 이야기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탐욕이 가치 있고 지속 가능한 부의 원천을 잃을 수 있다는 교훈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는 가난했고 투자를 통해 부자가 되는 꿈을 꾸셨죠. 세상에 그런 식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있군요. 그렇죠. 사람들은 꿈을 꾸기 때문에 투자하고 도박을 하지만 운명은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해요. 운명, 거기에는 성공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도 있고 꾸준하게 살아야 할 사람도 분명히 있어요. 우리 아버지는 돈을 벌지 않고 꾸준히 일했다면 후자였을 거예요. 욕심만 있으면 충분했을 텐데 나도 엄마도 부자가 되고 싶지 않았어. 우리는 그저 매일 평범한 삶을 살고 싶었을 뿐이야. 만약 대학에 가는 것이 그 생활 방식에서 너무 힘들었다면 나는 그것이 당신을 위한 것이 아닌 무언가에 도달한다는 것을 더 이해했을 것입니다. 회사도 물려받지 않고 돈도 많이 벌지 않고 아르바이트로 하루 생활비만 벌 수 있다면 매일 평범하게 살아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안정된 삶을 살았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병이 났다면 월급에 월급을 받으며 사는 것은 수명이 길지 않을 것입니다. 좋은 회사에 정규직으로 근무한다면 유급 휴가를 받고 월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은퇴하면 퇴직금을 받죠. 지금은 돈이 중요하지 않아요. 결국 사람들이 원하는 건 안정감, 안정성, 일시적인 행복은 진정한 행복이 아니에요. 테일러는 마지막 열차의 시계를 보면서 나를 흘끗 바라보며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것 같았어요. 이미 갔어. 너 정말 오늘 밤 집에 안 갈 계획이야? 조금 미안한 목소리로 집에 머물 수 있겠느냐고 테일러가 물었고 나는 그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기 전에 한 가지 조건을 말했다. 나는 그에게 공중전화로 그의 가족에게 전화를 걸게 했다. 나는 그가 내 휴대폰을 사용하도록 허용할 수 있었다. 전화했는데 문제가 생기지 않으려고 그 사람 부모님이 날 오해해서 유괴죄로 고소하면 어떡하지? 농담 아니야. 응, 괜찮아. 난 친구 집에 있어. 집에 올게. 그럴 테니 생각할 시간이 좀 필요할 뿐이야. 지금 혼자 전화부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소리 지르지도 원망 섞인 말도 아니어서 결국 나쁜 애는 아니구나 싶었다. 내일은 일자리 구할 테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천천히 시간을 보내라. 미래를 생각해봐. 솔직하게 잤어. 다음날 생활비도 힘들지 않아서 좀 여유롭게 지내볼까 생각했어. 딱히 바쁠 이유도 없었고 일도 생활도 모두 귀찮았지만 의무감에 사로잡혀 테일러 앞에서 그런 태도를 보일 수가 없었다. 다음 날 주 고용창구에 가서 바로 취업을 하게 됐다. 사실은 근무하면서 구직하는 척할 수도 있었다. 쇼핑센터나 선선하고 쾌적한 온도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곳, 내 순수함에 웃지 않을 수 없었어. W 벌써 취직했구나. 내가 돌아왔을 때 정말 대단해. 테일러가 나를 기다리는 동안 인사를 했어. 남은 재료로 볶음밥을 요리했어. 떠날 때 버스 박람회를 위해 $20짜리 지폐를 남겨두었지만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당신 나이에 일자리를 찾는 것이 어렵지 않나요? 내 나이에 일자리를 갖는 것은 축복이지만 사람들이 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늙었기 때문에 가만히 앉아 계시지 말고 일하러 가세요. 거기에는 더 나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새 직장에 온 사람들은 당신이 꽃을 사온 이유입니다. 나는 전혀 나답지 않은 꽃다발을 들고 집에 왔는데 오늘도 역시 아니 내가 바친다는 제의를 위해 거기에 있습니다. 포장되지 않은 꽃다발을 유리 꽃병에 넣고 드레스 위에 내 아내 사진 옆에 놓아두었습니다. 아내 테일러가 사진을 자세히 보았습니다. 오늘은 그녀의 사망 기념일입니다. 5년 전 젊어 보이던 그녀는 나보다 5살 어렸으므로 그 이후로 48세였습니다. 우울한 기분을 감지한 테일러는 재빨리 나에게 앉으라고 권하고 가출을 하면서도 식사를 제안했다. 잘 자란 듯 남의 감정에 예민한 듯 보였다. 빨래를 개고 침구를 깔끔하게 정리하고 청소와 정리도 해주었다. 클리프트 운영자를 위해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 곳, 클리프트를 운영할 수 있는 창고 조직 운전 면허증 외에 내가 가진 유일한 면허증인데 에어컨도 없는 창고에서 일한 지 3에서 4일밖에 안 됐어요.
힘들어서 그만뒀는데 자격증을 따면 정말 달라져요. 에어컨 자랑하는 창고에 면접 제의를 받고 그렇게 취직한 거라 뭐든 아깝잖아요. 아마 수학도 못할 것 같아요. 일상생활에서 공식을 따르지만 그 졸업장은 무엇인지 모르더라도 배우고 숙달했다는 증거입니다. 그것은 근면함과 정직함의 증거입니다. 테일러 그렇다고 말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지만 부모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회사를 물려받는다는 건 돈 때문에 고생하거나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인 것 같은데 꿈이 없는 것 같다고 바라지 않나요? 돈 때문에 고생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돈을 버는 것은 좋은 일, 좋은 것을 사는 것, 좋은 음식을 먹는 것의 일부이지만 그것은 또한 내가 페날레스라면 다른 사람들을 위해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하다. 나는 아이들을 위해 저녁을 사지 않을 것이다. 돈 어쩌면 스테이크 사러 데려갔을 텐데 돈 있는 사람은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돈만 있는 게 아니라 돈 없이는 정의롭게 살아도 인생이 힘들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요. 아내 사진을 앞에 두고 장미정원에 갔을 때 찍은 사진을 봤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생활이 쉽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진심 어린 미소로 행복해 보였다. 어떻게 만났나? 당신의 아내는 식당에서 일했습니다. 내가 자주 갔던 그녀는 세심하고 성격이 좋았습니다. 나는 음식을 먹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준비한 식사와 맥주를 들고 그녀를 만나기 위해 거기에 갔다. 평소보다 아내의 월간 기념일 때문인지 부모님도 모른 채 고아원에서 자랐다. 고등학교 때까지 그곳에서 자랐다가 나처럼 혼자 사회에 나갔다. 나처럼 평온하고 걱정스럽게 살고 싶다. 자유로운 삶. 그 소소한 소망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일한 기숙사에서 나와 아파트를 빌리고 가혹하고 은밀한 환경에서 벗어나기 위해 직장을 바꾸었지만 아내는 어려서 화장품과 미용 시술에 돈을 쓰려고 노력했다. 더 이상 효과가 없자 그녀는 친구들에게 돈을 빌려주었지만 그 돈은 돌아오지 않았다. 그녀는 그것이 행운을 가져올 것이라고 믿고 수정구슬까지 샀다. 나는 아내를 만났을 때 끝없는 욕망의 결과에 대해 웃었던 장면을 기억한다. 벌써 40이 되었는데 횡재도 드라마틱한 반전도 우리의 미래에는 없다는 것을 우리 둘 다 깊이 느꼈습니다. 꾸준한 산만이 안정을 약속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녀의 확고하고 견고한 성격에 끌려 내가 제안했지만 내가 바라던 대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지만 나는 내가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녀는 자신이 고아원에서 자란 것도 상관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잠재적으로 아이의 삶을 망칠 수 있는 나와 같은 부모가 없다는 것은 우리 둘 다 전혀 장애물이 아닌 것처럼 보였습니다. 우리의 분노 때문에 머뭇거렸습니다. 그녀에게 우리 결혼을 반대하는 자녀가 있는지 궁금했지만 그렇게 하면 우리 사이가 더 멀어질까 두려워 주제를 밀어붙이지 않았습니다. 결혼을 고집하면 우리 관계에 해를 끼칠 뿐이라고 생각해서 결혼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마음 결혼 그냥 계속 연애하고 싶어서 오랜 친구처럼 커피 한잔하며 이야기 나누는 그런 관계를 유지했어요. 40대 중반이 되니 더 이상 결혼이나 출산에 대한 강한 마음이 없어서 만족했어요. 내 사랑은 그녀에 대한 것이지 그에 따른 것이 아니라 그녀보다 5살 더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내일이 오지 않으면 그녀를 떠날 자산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결혼을 고집하고 그녀가 나를 떠났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더 나을 것입니다. 그녀는 갑자기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우리가 만나기 전에 신장 질환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그녀의 상태는 이미 상당히 진행되어 2에서 3일 안에 투석을 받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수명을 연장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정기적인 병원 방문 없이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 관리하는 다이어트에 의존했습니다. 결혼이라는 주제로 인해 자신의 병을 밝힐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왜 그렇게 하지 않는지 고민했다고 말했습니다. 투석 편지를 배우자마자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다고 스스로에게 묻지 마세요. 매주 3회 치료당 4시간 그녀의 의사는 신장 이식을 옵션으로 언급했지만 가족이 없었기 때문에 그녀는 그것을 포기했습니다. 옵션으로 그녀의 의사에게 기증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지만 알코올 섭취, 패스트푸드 기반 다이어트,
운동 부족 등 수년간 건강에 해로운 생활 방식으로 인해 몇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 체중은 나이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정기검진도 안 가고 건강관리도 제대로 안 했는데 혈압과 혈당이 생체 신장 기증 기준을 훨씬 초과했어요. 기증을 하려면 신장 한쪽을 잃어야 하고 건강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서 기증 후 말기 신부전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고 예측할 만큼 충분했습니다. 운동을 부지런히 시작했습니다. 식단을 바꾸고 몸매를 가꾸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의사가 22파운드를 감량하라고 했습니다. 급격한 체중 감량은 신체에 해를 끼치고 역효과를 낳을 수 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긴박함을 억누르지 않고 체중 감량을 달성하고 이식 수술을 받는데 6개월이 걸렸습니다. 아마도 제 인생에서 느껴본 것 중 가장 목적이 있었던 일이었을 것입니다. 부모님의 빚을 막 갚았을 때보다 더 큰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서로 아끼며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아내가 독감에 걸려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감염 조심하라는 경고를 받았지만 한여름에 독감에 걸릴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미안해요. 어쩌면 우리 복잡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퇴색한 것뿐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때는 살 의욕을 잃었지만 오래 살아야지. 내가 죽으면 아내를 기억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 같아. 그게 내 삶의 목적이야. 이제 많이 배웠어. 이 짧은 인생에 아빠가 아프셔서 온갖 고생을 하면서도 엄마가 왜 아빠를 간호하고 보살펴줬는지 이해가 안 됐지만 그게 사랑 때문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신장을 포기해도 괜찮겠다고 생각했을 때 이해했지만 아내가 항상 내가 자신을 위해 희생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던 것이 아쉽지만 기증할 수 있어서 기쁘다. 점차 시작하고 있다. 그녀의 죽음이 신장 문제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축복으로 생각하는 것은 부부로서 행복을 찾기 위한 우리의 선택이었습니다. 뒤돌아보면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았더라면 부부 사이의 진정한 대화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는 그녀를 아름다운 곳으로 데리고 가서 식사를 찾았을 텐데 내 가장 큰 후회는 아무 말도 없이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테일러는 남은 맥주를 따르고 나는 잔을 비웠습니다. 잠을 자면 될까요? 방은 라이즈의 향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테일러는 공감하는 것 같았습니다. 3일이 지나도 떠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나의 여름 이야기. 나한테 소란 피우지 말고 내 인생을 살아라. 선생님 이제 막 일을 시작하셨으니 힘드실 텐데 요리도 하고 기다릴 수 있으니 편해지죠. 어제 그 사람이 우리라고 했어요. 같이 마트에 갔다가 카레를 만들 수 있다고 해서 재료를 샀다. 비법으로 초콜릿까지 추가하기도 했고 부모님과 함께 요리를 하곤 했을지도 모르겠다. 퇴근하고 집에 오면 방이 꽉 차서 부모님과 사이가 나쁘지 않았을 것 같다. 아내 사진 앞에 카레 향에 촛불을 켜고 그 사람이 끓인 울음소리. 아마 그 사람 가족이 매일 아침 제단에 제물을 바치곤 했을 텐데 그 사람이 참 훌륭한 집안 출신이구나. 밥을 먹으면서 감동받았습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엘리베이터 조작 같은 직장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TV에서 불꽃 축제 소식이 나왔습니다. 테일러 당신은 어리군요. 나 같은 늙은이와 어울리지 말고 또래와 불꽃놀이를 보러 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멋진 데이트를 한 적 있니? 그래서 어렸을 때 데이트하는 거야? 나이가 들면 어른이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경험이 없으면 육체적으로 늙어가는 동안 공부와 연애 경험을 모두 무지하게 유지하면서 젊어진다. 대학에 가면 좋은 여자를 많이 만난다. 입학하면 사이좋게 지내는 친구를 사귀다. 사회 남자들은 다 랄프나 동료가 된다. 요즘 여자들은 자기 돈 벌어서 성심이 없는 남자들한테 신경 안 쓴다. 졸업하면 어떡할래? 나처럼 혼자 살면서 공기라는 특권을 갖고 남은 건 다양한 인맥을 쌓고 좋은 사람을 분별할 수 있는 경험을 얻는 것뿐이다. 다음 날 테일러가 강둑에서 불꽃놀이를 보도록 나를 초대했다. 우리는 노점에서 식사를 하고 저녁을 먹었다. 중년 남자와 가출 소년의 이상한 데이트. 불꽃놀이는 이상하지 않나요? 지속되는 동안은 이렇게 밝고 아름다운데 왜 공허함을 느끼게 하는 걸까요? 테일러는 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과 맥주를 사다가 말했다. 가게 불꽃놀이는 제사라는 뜻이 있다고 하더군요. 샤워하고 나오면 맥주와 아이스크림을 에밀리 옆에 놓았어요. 아이스크림 녹기 전에 먹으라고 해서 아이스크림을 먹으러 가자고 했어요. 내년에 같이 불꽃놀이에 선드레스까지 준비해줬어. 내 아내가 바느질을 잘하고 어울리는 셔츠도
만들어줬어. 와, 입어봤어. 아니, 보여주기도 전에 돌아가셨어. 아직 펴지도 않았는데 안 좋아요. 선생님 꼭 하세요. 당신을 위해 바느질하느라 애쓰신 그녀에게 감사드립니다. 옷장에 숨겨두었다가 잊어버렸어요. 테일러의 지시에 이제서야 생각났어요. 옷장 윗부분을 열고 에밀리가 백화점 상자에서 용도를 변경한 납작한 상자를 꺼냈어요. 에밀리가 세상을 떠난 후 셔츠에 딱 맞는 크기였고 그녀의 소지품을 정리하던 중 양피지에 쌓인 정향을 발견했습니다. 포장을 풀자 그것이 제 셔츠였습니다. 더 이상 볼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워서 그냥 다시 감았습니다. 그리고 상자에 보관했어요. 제가 혼자가 아니어서 열려고 한 것 같아요. 상자를 열었을 때 테일러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포장을 풀 때 당시 그대로의 패키지를 발견했습니다. 테일러는 일어나서 셔츠를 펴고 편지를 썼습니다. 읽어보라고 테일러는 재빠르게 봉투를 열어보라고 했고 마이키에게 보내는 편지. 드디어 셔츠를 완성했어요. 판매용이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 만든 첫 번째 작품이에요. 행복에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바느질한 스티치마다 늘 궁금했어요. 내 셔츠의 목적이 무엇인지 궁금했어요. 특히나 부모님에게 버림받은 이후로 인생은 별것도 아닌데 그냥 살아서 만남에 가야만 했기 때문에 처음으로 살아서 기뻐서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나를 버린 부모님에 대한 미움마저도 사라졌다. 집에 와줄 사람, 같이 살 사람을 찾아갈 사람이 있으면 이 인생은 없을 텐데 정말 감사하다. 수술 후에도 건강하게 살 수 있을지 궁금하다. 나를 위해, 수술을 받는 마이키를 위해 우리도 함께 건강하게 살아야 한다. 더 나아져야 하지만 내 인생이 어떻게 끝나든 후회는 없어요. 당신을 만났기 때문에 행복한 삶이었어요. 그 마음을 감사함으로 잊지 않도록 이 셔츠를 꿰매었어요. 에밀리. 테일러가 읽을 때 목소리가 떨려서 울었어요. 멀리서 불꽃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온다. 아내가 애쓰며 애썼던 셔츠조차 펴지 못한 게 한심했지만 다음 일을 밝혀준 뜻밖의 인연에 감사했지만 내가 퇴근하던 날 테일러는 나에게 메모장도 수첩도 없는 상황에서 마커로 쓴 벽달력에 메시지를 남길 방법을 찾았다. 삼촌은 내가 돌아올 모든 것에 감사하다고 했으니 기다려라. 나 혼자 또 혼자. 방은 왠지 포근한 느낌이 들었다. 그녀는 자신의 사랑과 고마움을 깨닫지 못한 채 나와 함께 있어 얼마나 답답했을지 마음속에 해방감을 느꼈다. 사진 속 아내의 웃는 얼굴이 더욱 빛나는 것 같았다. 변화. 테일러는 겪었지만 에밀리처럼 후회 없이 살았으면 좋겠어. 테일러. 메이드가 에밀리 앞에 밥과 함께 놓여졌어. 오늘 밥이랑 같이 온다. 샤워하고 나서 말했어. 샤워하고 나서. 소리가 났다. 아파트 문에서 테일러가 서둘러 돌아왔습니다. 나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중년 여성을 찾기 위해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왠지 친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삼촌, 저입니다. 테일러가 뒤에서 전화를 걸어 들여보내 주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내가 그 여자를 방에 들여보내자 테일러는 방을 정리했고 그녀는 즉시 내 아내의 사진 앞에 서서 갑자기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테일러는 우리 둘을 혼란스럽게 바라보며 그 여자는 목소리를 낮추고 나를 향해 다가가는 태도를 소개했습니다. 자신을 사만다 테일러의 어머니로 삼고 자신이 임종 당시 재단사의 입양딸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자신을 함께 키울 수 없어서 미안하다고 말하는 여동생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화는 작년에 일어났고 그 이후로 그녀는 그녀의 여동생을 필사적으로 찾았지만 그녀가 있던 아동복지시설은 실제로 에밀리가 2년 전 건물의 노후화로 인해 문을 닫은 고아원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에밀리의 여동생 사만다 삼촌입니다. 그 편지에 이름이 있었던 걸 기억해. 그래서 내가 알아낸 건 내 아내가 보낸 편지는 과연 에밀리가 서명한 것이었다. 나는 내 앞에 있는 여자를 다시 한번 쳐다보았다. 그래요. 그 친숙한 느낌은 그 여자가 에밀리의 아내와 닮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진을 처음 봤을 때 테일러는 어머니가 여동생을 찾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 느낌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내가 에멀리가 고아원에서 자랐다고 언급했을 때 그는 점차적으로 그의 어머니와 에멀리가 자매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서맨서는 나에게 에밀리의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고아원에 있던 두 자매는 1살 때 에밀리, 2살 때 사만다를 입양 부모가 데려갔을 때 자매로 입양하자고 제안했지만 사만다가 비해 건강이 좋다는 점에서 어려운 일이었다.
내 아내 에밀리였고 양부모와 혈액형이 같은 병약한 여동생 사만다는 내 아내의 수 드레스와 편지를 들고 운명을 결정했습니다. 사만다는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양부모는 아들을 잃었지만 다른 아들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늦은 사람을 입양한 사람과 비교할까 봐 두려워서 사만다를 상속자로 키운 소녀를 선호했습니다. 그녀는 지금 테일러와 같은 압력을 느꼈고 그녀의 부모가 선택한 잠재적인 구원자를 무시했다는 항해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녀는 결혼할 수 없는 남자와 사랑에 빠졌고 테일러를 결혼 생활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처음에 그녀의 부모는 미혼모가 되기로 한 그녀의 결정에 만족하지 않았지만 테일러를 만난 후에는 그를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아마도 테일러는 그 고통을 고쳤을 것입니다. 몇 년 전 아들을 잃은 양어머니는 치매 증세를 보여 요양원으로 이송됐고 지난해 양아버지는 임종시 사실을 털어놨다. 부모의 은혜에 보답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아들을 훌륭하게 키우기로 결심했다. 괜찮은 남자였지만 그녀는 테일러에게 느꼈던 것과 같은 압력을 가하는데 어려움을 겪었고 어머니와 아들 사이의 빈번한 충돌로 인해 테일러가 최근 떠나게 되었습니다. 현재 저는 서맨서의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창고에서 클리프스로 운전하고 있습니다. 사무직 제의를 받았지만 이것을 선택했습니다. 나는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데 에어컨이 있고 환경이 훌륭합니다. 서맨서는 그녀의 여동생 에멀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성취하고 싶다고 주장했고 심지어 나에게 아파트를 제공했기 때문에 받아들이기에 압도되었지만 서맨서 때문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여동생 에멀리도 그곳에 머물렀다고 말했고 아파트 드레스사에 있던 내 아내는 지금 화려한 재단 안에서 웃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모든 만남은 그녀가 지나간 기념일에 내 아내 덕분이었을 것입니다. 서맨서와 테일러는 꽃과 과일 바구니를 들고 왔습니다. 매일 이런 기분으로